열심히 할 거야. 안녕하세요. 바른 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야, 요즘 진짜 장이 엄청 좋죠. 근데 너무 빨리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빨리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 바이오 거품이 꺼져야 돼요. 이게 오늘 이제 좀 밀리는 듯 하다가 반등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뭐 대장 섹터들만 조금 밀리고, 뭐 셀트리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제 크게 몰리고 오늘 좀 이제 반등이 좀 약하게 들어왔고, 중소형주 얘네들만큼 못 올라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 바이오 섹터 중에 좋은 놈들은 좋은 기업들은 가겠다.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말도 안 되는 가치를 지금 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은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그런 종목들은 못 가고, 바이오 섹터들 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지금 가치 측면에서 저렴하고 실적이 계속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중에는 지금 잘 잡으면 좀 수익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더 받아주면 우리도 이제 다시 채우기 시작할 거고, 아예 다 뺐어요. 아예 다 뺐다. 그래갖고 어저께는 무슨 회원분 중에서도 이제 뭐 포트 제외 딱 했는데, 바이오색 딱 뺐는데 그 종목이 이제 바닥 구간에 있던 종목이라, 자리가 이제 바닥 구간에 있던 종목이라 뭐 한 10%인가 뭐 튀고, 그 다음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또 한 10%인가 튀어갖고 시작을 하니까 아깝다고 막 카톡으로 이제 막 올려주고 했다고.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단기적인 수익이에요. 의미가 없다고. 그런 거는 이제 필요가 없고, 지금은 뭘 모아가야 될까? 그럼 보면 제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우리도 의류 섹터를 이제 골라서 담았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이제 뭐 유통 섹터 그것도 담았어요. 현대백화점 샀다고. 현대백화점. 그리고 이제 의류 섹터에서도 이제 몇 개 담았고, 또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화장품 섹터 중에도 저평가 섹터. 그러니까 이젠 차별화돼서 움직이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수소차 섹터도 오늘 좀 해갖고 좀 줄여놨는데, 자리가 높은 건 다 던졌어요. 왜냐면은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던졌고, 이제 바닥에 있는 것들, 수소차 모멘텀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 이제 바닥에 있는 것들, 그런 종목들을 그대로 그냥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또 보면은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IT만 가다가 돌아설 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뭐 9월까지 조정 들어올 때, 6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조정 들어올 때, 그 조정 들어왔던 종목들 중에 가장 크게 빠졌던 게 이제 사드 관련주들은 말이에요. 걔네들이 가장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었죠. 가장 크게 상승 탄력을 먼저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뭐 파라다이스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카지노 관련주들도 그렇고, 이제 면세점, 무슨 항공주니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화장품, 바이오 섹터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이제 바이오 섹터도 화장품이랑 같이 주도주였으니까 사드 관련 섹터는 아닌데, 그것들이 바닥을 기고 있었다가, 그러니까 기술적인 바닥이에요. 바이오 섹터는 굉장히 선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수의 영역이고, 내가 그 정도 능력이 안 돼도 그냥 기본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바이오 섹터는 아예 버리는 게 좋아요. 지금은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진짜 사고 싶은 종목들도 너무 많고, 싼 종목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찾아서 지금 운용을 하면 수익을 진짜 크게 낼 수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5G 이쪽 이제 뭐 통신 장비 이런 건 늦었어요. 이런 섹터들은 늦었습니다. 바이오 섹터들 막 다 움직이고 다 그것만 쳐다볼 때 모았어야 돼요. 지금은 늦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쳐다보지 마세요. 5G 관련된 통신 장비 같은 것들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눌리기 시작하면 한 3개월, 6개월 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수익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좀 이게 확대되는 구간이니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말하는 거야. 왜? 이거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다 단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뭐 지금 사든 나중에 사든 아무 때나 사면 되겠죠. 뭐 2년, 5년 본다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이제 통신 섹터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제 연말부터 내년 2월까지는 주도주를 이제 통신 섹터가 돌아설 수가 있다. 이게 왜 돌아설 수가 있느냐면, 지금 보면 없어요. 그 모멘텀 있는 것들이, IT도
지금 보면 이제 하반기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은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반기에. 그러면 이제 하반기 안 좋다 그러면 주가는 6개월을 선행을 하죠. 자, 12월부터 하반기면 언제야? 6월 이후부터잖아. 3분기, 4분기. 자, 선행을 해서 이제 IT가 꼭지를 잡으려면 만들어지는 시점이 왔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이오 섹터는, 되도 않는 폭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단기 주도주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 주도주는, 자, 통신이 될 거다. 자, 예언을 하나 했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는, 이제, 코스닥 가치 분석. 자, 우리가 이제, 가치를 분석을 할 때, 시장에 대한 가치도 이제 보고 가야 돼요. 종목만 보고 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무리 저평가가 돼 있다 그래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 돈이 돌지 않으니까. 투자 자산이 말라버리면, 돈이 돌지 않으니까 시장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때는 이제 선별적으로 테마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등락폭을 만들면서 트레이딩 매매를 보통 이제 위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지금 박스권에 있을 때 2011년부터 지금 2016년까지 15년까지 2017년까지 이제 지수가 횡보만 할 때, 이때는 이제 1000% 1000%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 장이에요. 이런 장은. 그러니까 뭐 전체 종목 중에서 이제 섹터군으로 해서 잠깐 이제 그때그때 주도하는 종목들만 이제 수익 뭐 500% 1000% 만들어주고, 이제 뭐 그렇게 가는 종목이 많이 없는 장이죠. 근데 지금처럼 이제 지수가 이제 돌파를 만들고 이제 상승을 제대로 만들어 가려고 이제 지금 시작을 했어요. 이미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가 끝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2년이 갈 수도 있고 5년이 갈 수도 있고 미국처럼 10년이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장이 어디가 끝날지 모른다고. 이런 거는 이제 예정을 하면 안 돼. 지금 뭐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10년 이상 지나가면 대박이 났거나 쪽박이 났어. 다 전문가들도. 그러면 대박이 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떠났겠지. 이제 돈 많은데 뭐 하려고 이거 피곤하게. 그리고 쪽박 난 사람들은 당연히 망했으니까 또 떠났겠지. 그럼 최근 10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내 머릿속에 한계선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 구간 가면 빠지더라. 이 정도 올라가면 이거 너무 힘들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을 볼 줄을 모른다는 거죠. 코스닥은 지금 엄청나게 싸요. 진짜 제가 분석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면 진짜 심각할 정도로 쌉니다. 뭐 보면 코스피가 대부분 다 저평가 종목이고 코스닥은 뭐 비싸다. 그거는 개소리예요, 개소리. 시총 상위가 바이오라 그러는 거예요. 시총 상위가 바이오라서, 그래서 시장이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이오는 비싸니까.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은 다 비싸단 말이에요, 코스닥은. 이거 바뀔 거예요. 바뀐다고. 이게 안 바뀌어도, 안 바뀌게 되면 바이오 섹터는 그렇게 막, 이제 막 지금까지 만들었던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뭐, 셀트리온 10,000배, 10,000%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10,000%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셀트리온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뭐 한 10년 동안 10,000% 수익을 냈어요. 만들어줬다. 이제 더 못 간다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더 못 간다니까. 이게 지금부터 1000% 갈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보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를 다 받았고 지금 미래에 있는 가치를 다 땡겨다가 이제 주가에다 다 입혀놓은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막 가버리면 지금 가상화폐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투기라고. 주식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투자가 아니라고, 투기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쳐다보지가 말라는 거고, 나머지 바이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시총이 바이오가 코스닥 시총의 코스닥이 총 300조라 그러면 320조라 그러면 그 중에 이제 3분의 1이 바이오예요. 근데 얘네가 고평가야. 나머지들은 얼마나 저평가돼 있겠냐. 얘네들 빼면 완전히 진짜 절대 저평가 있는 종목들이 발에 채예요, 지금. 걔네들이 이제 다 올라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다 성장을 하고 4차 산업을 빌미로 해서 다 성장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장기 보유하면 1000% 이상 종목들 제가 봤을 때 2년 안에 수두룩 나옵니다. 다른 때처럼 무슨 뭐 20종목, 30종목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2년 뭐 이렇게 5년 지나면은 뭐 300종목, 200종목, 500종목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코스닥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2년은 좀 너무 짧다. 5년 보자, 5년. 자,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은 이렇게 크게 상승할 종목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진짜 발이 채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봐서 이제 지금 저평가 가치주들 모아가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 말이 맞는지는 또 이제 데이터로 계속 보여드리겠죠. 제가 이제 계속 이걸 하고 있으면 유튜브를 제가 시작을 하고 과거에 있던 데이터부터 지금까지 다 보면 내가 그때 했던 말들이 지금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게 거의 뭐 확률이 70% 90% 되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지금 1년 정도 됐으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시스템을 좀 이제 정교하게 만들고 이제 수익을 만들어 가려고 집중해가지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 가지고 있다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황금알로 변하는지 이제 그런 수익 부분들도 오픈을 하면서 차곡차곡 유튜브로 공개를 하고 과거에 내 말이 어떻게 맞아 들어갔고 그때 우리는 내가 그렇게 분석을 했던 걸 어떻게 투자에 입혀서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서 하나씩 진행을 할 겁니다. 또 이제 사설이 길어졌는데 자, 코스닥 가치 분석. 코스닥 가치를 분석해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치 평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싸다. 제가 보면은 다른 국가에 있는 게 제가 많은 국가에 있는 거를 보진 못하고 뭐 중국이랑 몇 군데 거는 이제 분석을 해봅니다. 가끔 분석을 해볼 때가 있는데 미국은 지금 너무 비싸고요. 유럽도 비싸요. 그리고 일본 같은 데도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중국은 지금 시장은 좀 싼 것 같은데 종목들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별로 그렇게 싸지가 않아. 코스닥만큼 싼 종목이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과의 그 대립관계에 있고 이래서 저평가 받는 부분도 있지만 싸도 너무 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장만큼 매력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흥국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가치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내가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뭘까? 자,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자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을 분석을 해보면 전체 시총 250조. 내가 그거 얘기했던 거죠. 바이오. 이렇게 해서 바이오만 거품이고 얘네들이 이제 빠지고 나머지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게 되면 이게 뭐 맞춰지게 되면 엄청나게 상승 탄력을 열어두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치주들은. 그러니까 바이오만 지금부터는 이제 바이오만 왕따 하고 코스닥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 이제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 죄다 바이오에 물리고 IT에 물리고 IT 그러니까 IT도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IT 뭐 1000% 올라간 종목이 이제 올라탄단 말이에요. 증권방송에 맨날 그것들만 얘기하니까 지금 보이는 실적이 좋으니까 맨날 그런 것들만 얘기를 한다고요. 2차전지. 그럼 이제 걔네들한테 물리면 여기서 더 갈 수 있겠죠. 더 갔다가 이제 무너지는 시점에 한번 나오면 이제 못 잘라내니까 갖고 이제 5년 뭐 이렇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갖고 있던 건 이제 박살나 있고 그때 바닥에 있는 것들 모았던 사람들은 이제 자산이 크게 증가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수십 년 동안 반복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100년 동안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이제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고 가치 분석이고 자 코스닥의 추세선을 그려볼게요. 2008년도부터 그려보면 이게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횡보를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뚫어내는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여기가 2008년에 이렇게 무너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이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쵸?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코스피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장기적인 흐름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상향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리를 뚫어내면서 이제 가면은 이게 훨씬 강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코스닥 지금 자리는 코스닥 가치가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기술적 이거 가치가 아니고 내가 말을 잘못했어. 추세를 얘기하는 추세. 추세가 이런 식으로 상향으로 가다가 이게 이제 꺾여서 급해지는 구간이 나오고 더 급해지는 구간이 나와요. 그럼 더 급해지는 구간은 이제 버블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에서는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이제 수익을 챙겨야 되는 관점이고 지금은 이제 배팅을 해야 될 이제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단에 닿으면 눌릴 수도 있고 이게 이 자리를 뚫어내고 이제 막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를 이제 뚫어내버리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 1000포인트 900포인트 돌파하면 이제 시작이 된다고. 내가 이제 1500포인트 얘기했잖아요. 1500포인트. 근데 코스피가 지금 한 이제 3000을 보면 코스닥도 3000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4차 산업이라는 모멘텀이 이 절반 정도 봤는데 코스피 3000이면 내가 봤을 때는 코스닥도 이제 3000포인트가 갈 거다. 앞으로 왜냐면 공유경제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확대되고 뭐가면 대기업 가치를 따라잡는 이제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은 어디 있겠어요? 다 코스닥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지수 포인트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어저께 그저께 이제 분석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포인트를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남들 700포인트 뭐 이렇게 800포인트 얘기할 때 저는 코스닥 지수 1500포인트 간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3000으로 상향됐다고. 그 부분에 대한 내 분석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만큼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죠. 그쵸? 지수로 보면 뭐 한 달 만에 이만큼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 역사적으로 15년 동안 이렇게 오를 때, 15년도에 이렇게 6개월 오를 때, 코스닥이 이렇게 6개월 오를 때, 바이오가 2000%씩 갔어요. 응? 그리고 그때, 이제 화장품 섹터들이, 이제 막 다 1000%씩 가고 그랬다고요. 응?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데, 뭐, 막 50% 뭐 이렇게씩 빠졌죠. 화장품이고 바이오고. 화장품도 버블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지금은 이제 만약 시장이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엔터, 한류, 게임. 이거는 이제 모바일부터 해서 이제 모바일이 시작이야. 나는 이제 단순 모바일 말고는 이제 좀 애매하다 싶었는데 요즘 VR, 뭐 AR인가? 이런 거 보니까 이런 쪽으로 이게 수요가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나와도 별로 그렇게 관심을 못 받을 줄 알았어, 사람들한테. 근데 시중에서 이게 수요가 들어가고 있어요. 만들면 무조건 대박이 터지더라고, 이게. 유로권에서 보니까. 그러면 게임이 모바일로 하다가 우리가 이제 리니지란 게임을 내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그 사무실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놈이니까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리니지라는 거에. 근데 리니지를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 컴퓨터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리니지란 게임을.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직접 하는 거야. 무슨 이상한 그 기계 같은 거 하나 쓰고 내가 움직이면서 뭐 몬스터 때려잡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쪽으로 이제 진화가 해가는 거지. 그럼 얼마나 성장을 하겠냐고. 비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일단 비쌀 거 아니야. 그리고 4차 산업이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제 인간들이 노동력이 줄어들고 뭐하고 하면 이제 이런 쪽의 소비 문화가 많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농업 쪽에도 4차 산업이 입혀지고 뭐하고 하면 물가가 지금처럼 이제 비쌀 이유가 없으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계속 물가가 비싼 건데 물가가 비쌀 이유가 없어요. 이제 막 무료로 나눠주고 나라에서 돈질해가지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럼 이제 산업에서 돈은 굴려야 되는데 그런 게 뭘로 다 바뀔까? 자, 놀이문화 쪽으로 다 바뀔 거라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2050년, 앞으로 30년, 50년 후까지 보면 야, 이거 시장은 진짜 그때까지 계속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중간에 무슨 위기가 있겠죠, 계속. 그럴 때마다 무너지겠죠. 근데 이제 우상향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뭐가 무너지겠어. 이제 뭐 4차 산업이 갑자기 빠르게 들어오고 뭐하고 하게 되면 실직자들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 같은 거 터지고 뭐하고 하면 그럼 이제 폭락이 한번 나오겠지. 그런 구간 때 그런 구간 때도 또 엄청난 기회죠.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초입에 그냥 다 때려 팔고 지수 하방으로 이제 배팅할 수 있는 뭐 인버스나 이런 쪽에 비중 조금 실어놓고 주식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거예요. 인버스랑 예를 들어서 인버스랑 주식을 1대1 비중으로 운영을 해. 이런 시스템들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폭락이 항상 두렵지가 않아요. 1대1 비중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주식 10% 채우면 인버스 10% 사는 거야. 인버스 5% 사는 거야. 이거 잘못 얘기했다. 2대1 비중으로. 그러면 어때요? 인버스는 고박이 2니까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 주식이 많이 빠지죠. 그렇죠? 그럼 주식 비중에 이걸 맞추면 되면 해지가 된다고. 여기서는 수익을 쌓아가고 이거 주식 모아가.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락은 길어봐야 6개월이에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1년 하락기간 동안 하락기에 이거를 다 들어가겠어? 내가 무슨 바보 똘추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하락이 끝났다 시작되는 지점부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길어봐야 3개월에서 6개월이란 말이에요. 3개월에서 6개월 주식 채워가면서 인버스로 수익을 확대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크게 나겠죠. 여기에서 이거에 좀 자신 있으면 이제 파생 뭐 하면 되겠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파생을 해야 될 시간이 아니에요. 파생은 무조건 지수가 하방으로 폭락을 할 때 그게 굉장히 속도가 가파르고 크기 때문에 그럴 때만 파생은 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장이 좋아. 이건 파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상방 레버리지에다 투자하면 미친 짓거리라고. 지수가 10% 가면 종목은 100% 가요. 10배 간다고. 10배. 왜? 지수가 10% 가려면 뭐 상장 페이지 위기 있는 종목들부터 뭐 다 해갖고 이게 더하고 빼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쵸? 다 더하고 빼고 해놓은 거라고. 고박이 이해한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뭐 아예 부실한 기업부터 해서 뭐 이런저런 진짜 뭐 쳐다도 안 보는 종목들이 절반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절반까지 다 포함해 놓은 거란 말이야, 지수는. 그러면 종목들은 그 중에 좋은 걸 내가 추려갖고 내가 포트에다 갖고 있으면 종목이 훨씬 많이 간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상승이 시작되는 때는 주식을 보유를 해야지 파생은 쳐다보는 게 아니야. 파생은 무조건 하방으로만 배팅을 하는 거예요. 왜? 주식은 개인들이 일반 공매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ETF라는 게 나온 거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과열의 초입 구간이다. 이제 보면은 까만 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중간을 잘라가지고 시작된 시점부터 끌어보면 과열 구간인데 이게 과열이 초입 구간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갖다 눌릴 수도 있고 이 위에까지 갖다가 눌릴 수도 있는 1500포인트까지 바로 갖다가 눌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1500포인트까지 바로 갖다 눌리면 어떻게 돼요? 눌리는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갖다가 눌리면 이제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가다가 각도를 세우는 시점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제 1차 파동이에요. 1차 파동. 2차 파동은 이거보다 각도가 서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자, 무슨 보세요.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런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렇죠. 이게 1차 파동이에요. 1차 파동에서는 항상 각도가 이렇게 약해요. 자, 2차 파동은 이거보다 세지고요. 자, 3차 파동은 이거보다 세집니다. 자, 이 구간이 왔을 때가 이제 버블이 엄청나게 확대되는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까지 올라가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는 거죠. 이 중간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이 중간에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은 당연히 있겠죠. 이런 식의 움직임은 당연히 있는다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게 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여기에서 뭐 갑자기 이렇게 솟아버린다고. 그럼 이런 구간이 이제 과열 징후인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눌리는데 그 눌리는 게 한 2개월, 3개월 뭐 이렇게씩 눌리고 하니까 그 부분을 견디지를 못하는 건데 지금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 비중도 지금 이제 90% 사인을 내면서 내가 이제 종목에 대한 것들도 시장 전체적으로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내려갈 만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질 않아요. 내려갈 만한 섹터가 많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버블은 확대되겠죠. 그러니까 뭐 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버블은 확대될 수도 있다. 근데 지금처럼 탄력이 크게 확대가 되는 게 아니고 꾸물꾸물하면서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지. 밀린다 그래도 만약에 크게 빠져버리면은 변동폭을 확대하면서 이제 조금씩 꾸물꾸물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적을 받쳐주고 진짜 가치주들은 이제 뭐 날아가겠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상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동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이거 횡보를 받을 때 이렇게 일자로 횡보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횡보를 진행 중인 거예요. 이런 추세가 벗어나질 않았잖아요. 이런 추세를 벗어나고 뚫어내면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된다고. 이거는 이제 1차 파동이라는 거예요. 1차 파동. 지금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 과열 초입 구간에 들어왔는데 이 단기 과열이 당장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조금 빠지면서 이제 과열을 해소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렇게 터지면서 이제 과열을 폭발적으로 만들어 놓고 해소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지금은 대응을 해야지, 미리 겁집어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응을 하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미리 비중을 뭐 확보해서 뭐 현금 비중 70% 뭐 주식 다 팔고 뭐 이래 버리면은 죽 써버린다고. 이제 종목도 날아가기 시작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왜 눌림목이 안 나오니까. 지금도 엔터고 뭐고 지금 화장품 뭐 사고 싶은 거 겁나 많은데 눌림이 안 나와. 눌림이 나와야 진입할 텐데. 그래서 지금 살 수 있는 게 내수 섹터밖에 없다고. 의류, 무슨 뭐 음식료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살 수 있는 게 유통 섹터, 철강. 철강. 지금 뭐 이제 보험주들도 겁나 많이 올라와 있어. 보험도 이제 못 사, 이제.
뭐 내 기준에서는 진입할 게 없어요. 증권주도 다 올라와 버렸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게 얘네들밖에 없다고. 그래서 오늘 의류 섹터 담은 거예요. 지금 현금 비중 있는 사람들은 구경해야 돼. 이거 진입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눌리길 기다리면서 이게 당장 다음 주부터 눌릴지 한 달 후부터 눌릴지 언제부터 눌릴지 모르지만 눌리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담을 섹터는 뭐 있다? 내수 섹터. 그쪽밖에 지금 담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코스닥. 이제 어디까지 갈까를 보면, 자, 이게 보통 보면 이제 패턴이라고 합니다. 패턴. 이제 분석을 할 때 이 패턴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패턴을 거의 만들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경제는. 모든 부분이 그래요. 이건 이제 수학적인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항상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패턴을 찾아내는 것도,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가치가 그에 따라가야 되고 경제 성장 정도가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패턴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구간에서 2번 패턴이 나오면 이건 이제 패턴이 변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튀면은 3000포인트까지 갔다 이제 눌렸다가 5000포인트, 10,000포인트 가는 거고 이제 1번 패턴으로 나오면 이제 조정이 굉장히 좀 오래 진행이 되는 거죠. 5년을 하락을 했어요. 이때가 닷컴 버블이었을 때예요. 1999년 닷컴 버블일 때란 말이야. 5년이 하락하고 10년을 횡보를 했습니다.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가 10년이에요. 이 바닥 잡은 이 구간에서 이제 이 구간이 10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승을 시작을 했는데 3년이 왔어요. 그럼 2년이 더 가겠죠. 2년이 어떻게 갈까? 이렇게 해서 1500포인트까지 바로 찍어버린 다음에 눌리고 3000포인트까지 가버릴 수가 있다고. 왜? 4차 산업 때문에. 4차 산업이 지금 2023년을 보고 있어요. 4차 산업의 이제 화랑은 이제 자율주행 때부터니까. 이 자율주행이 되면 인간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요. 왜? 운전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이제 차들이, 배달이고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자율주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쪽에서, 기업들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겠죠. 일자리가 줄겠지. 근데 다른 쪽에서 일자리는 채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지금 몇 년 남았어? 5년 남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땡겨지고 있어. 5G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일본, 미국, 한국은 이미 시작한 거예요. 투자를 지금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요즘 통신, 부품, 장비 섹터들 보면 막 공급 계약 뉴스 계속 나오죠. 이통 3사, SK텔레콤, LGU 플러스, KT한테 지금 공급 계약이 뉴스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나올까? 이통 3사가 지금 투자를 시작했단 소리예요. 이 시작을 2019년부터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일본도 미국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 3년이 땡겨질 수 있다. 그럼 2020년까지 만약에 이런 인프라, 자 5G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화랑 국면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2년 남은 거예요. 2년. 그 2년 동안 이런 부분이 인프라가 만들어져 버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번으로 가는 거라고. 그리고 이게 예상대로 2023년에 만들어지면 2번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땡겨지고 있어서 지금 2020년에 인프라가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인프라 투자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진행돼 버릴 수가 있다고.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2030년, 2050년까지 진행이 되겠지만 그러면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5년 빠지고 10년 빠졌고 5년 동안 제자리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코스닥에 3000포인트 가면 지금 8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가면 지수가 몇 포인트 올라가는 거야? 지금 8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가면 이걸 2년 만에 많이 가버린다. 그럼 이제 지수가 이게 몇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야, 이게. 버블이 엄청나게 끼겠죠. 기업들이 버는 돈보다 주가가 더 빨리 가버리니까. 그런 버블이 만들어져야 이런 게 되는 건데, 지금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거, 바이오가 이번에 뭐 튀고 뭐 하는 거 보면 가능하겠다. 라는 관점으로 저도 이제 바뀐 거예요. 자, 400% 가까이 나오죠, 지수가. 그러면 종목들은 몇 프로 갈까요? 조금 가는 애들이 1000% 가는 거예요. 많이 가는 애들은 10,000%씩 간다고. 이런 장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장이에요. 한국에서는 여태까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장이 펼쳐지면 대부분이 소외가 될 거예요. 왜? 다 단타꾼들이니까. 여기에서 10,000%가 갈 건데 1000% 오른 구간에서 살 수 있겠냐고. 지금 SK 하이닉스, 뭐 바이오 이런 자리에서 살 수 있겠냐고. 이건 사면 미친놈이에요. 가치가 1000% 올라간다 그래도 주가가 10,000% 가버린다고. 그러면은 이건 이 1000% 구간에도 이미 버블이 껴있는 구간이라면 이건 사면 미친놈이라고. 가진 자들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투자를 안 하면 이때 가면 주식시장 떠나야 돼.
폭락이 나올 때까지, 제같이 찾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지금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이고 뭐고 증권사에 있는 누구고 뭐 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버블 장세가 시작돼버리면 묻지마 투기가 시작됩니다. 가상화폐처럼. 그렇게 되면 제같이 일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수익을 확대할 수 있겠죠. 얼마나 고마워. 난 이 구간에서 팔라 그랬는데 계속 사주는 거야, 누가. 그 사주는 사람들이 없을 때까지 갖고 가면 돼. 그렇게 하면서 시스템만 있으면 나눠 팔면 되지. 그러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런 중요한 시점에 시작을 못했다. 그리고 나서 1500포인트 갔다 그러니까 이제 막 뉴스에서 떠들 때 만약에 새로 진입을 한다 누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겠죠. 한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박살날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버블을 확대하는 각도가 한 번 더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1번 모습으로 갈지 2번 모습으로 갈지 몰라요. 지금 이제 상승파동 한 번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과거에 보면 바닥 잡고 이때도 반등이 들어올 때 엘리어트 파동이 나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1, 2, 3파 나오고 하락 2파가 나왔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떨어지면서 상승 시작했던 데보다 더 밑으로 가버렸죠. 그럼 어떻게 돼?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때 망한 사람들이 많아서 돈이 없어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이렇게 기는 거예요. 이 기는 동안 이게 1, 2, 3, 4, 5, 6년 6년 동안 기는 동안 굉장히 시장이 건전해지는 거야. 기업들은 계속 기업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기업들은 돈이 많아지고 자, 굉장히 저평가가 되고 그리고 나서 상승이 먼저 나와요. 상승이 먼저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모멘텀으로 가네. 바이오만 움직였단 말이에요. 2015년에. 그리고 쉬었어. 바이오만 움직이고 딴 것들은 못 갔는데 또 쉬었어. 싼 놈들이 더 싸졌단 말이야. 그러다 이제 또 움직이고 있는데 이 모멘텀이 뭐예요? 4차 산업이잖아. 성장주들이 굉장히 거품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끝은 어딜지 예단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만약 2번 모습으로 갈 수도 있겠죠. 버블이 확대되고 만약 대외 악재가 생긴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빨리 막 여기서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 뭐 전쟁이라든가 뭐 진짜 엄청난 악재가 아니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가계부채도 지금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서민들만 망하면 되니까. 기업들은 가계부채 터지고 말고 절대 안 망해. 가계부채 터져서 빠져주면 땡큐라는 거야. 땡큐 자리가 나와요. 왜? 서민들은 망하고 서민들은 한국 경제에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 우리나라는 수출로 돈 버는 국가이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별 필요가 없다고. 시장이 한 80% 이상은 다 수출 모멘텀이에요. 그러면 내수가 박살이 나든지 말든지 필요 없어요.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야. 그런 구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주가는 갈 거라는 거지. 지금 분석은 그래요. 그래서 3000포인트까지도 맥시멈으로 열어놓고 그리고 운영을 해야 되고 일단은 1500포인트까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음 달에 당장 이제 눌림이 나오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게 일단 지금 이렇게 양봉이 계속 솟으면서 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이게 음봉이 나오고 뭐하고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이건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양봉이 작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월봉이 다음 달에 만약에 양봉이 작게 나왔는데 월봉이 굉장히 그 다음 달에 크게 나왔어. 그럼 일단 빠져나와야 돼. 현금이 좀 많이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걸 다 회복한 다음에 양봉이 또 솟아버려. 그러면 금방 가버려. 이거 1500포인트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지금 보면 이제 버블이 낄라 그러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바이오 섹터도 그저께 이제 빠졌을 때 이거 무너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또 오늘 또 지켜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바이오가 폭등할 때는 바이오만 갔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에 자금이 신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이오만 반등이 들어온 게 아니고 전 섹터가 다 움직여버렸어요 오늘. 뭐 진짜 뭐 내수 섹터만 빠지고 다 가버린 것 같아 오늘 장은. 그럼 이런 장이 나왔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시장 전체가 들어지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상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1999년에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죠. 이때 말도 안 되는 이제 버블이 꼈어요. 이때 워렌 버핏이 소외됐던 시기예요. 왜냐면은 이 버블은 워렌 버핏은 내수주만 갖고 놀았으니까 맥도날드 뭐 이런 것만 갖고 놀았다고요. 맥도날드, 질레트, 그리고 코카콜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버블이 이렇게 끼면 돈이 이쪽으로 다 몰려버리니까 IT 기업에 돈이 다 몰려버렸어요. 1999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외되는 거죠. 근데 버블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때 워렌 버핏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이 버블이 붕괴됐을 때 워렌 버핏은 타격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왜? 꾸준히 그런 종목들만 투자를 하니까. 근데 버블은 만약에 누릴 수 있으면 누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버블 구간에 뛰어들어서 버블이 확대되는 걸 먹는 거는 투기고, 가치적으로 무언가 리스크가 없을 때, 리스크가 없거나 작을 때, 그럴 때 진입을 해서, 이제 상승을 한 다음에 버블을 만드는 건 즐겨야죠. 그럼 팔아야 될 구간이 아니고, 나눠서 버블을 즐기면서,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닷컴 버블이 있었으니까 이게, 가치에 비해서 뭐 지수가 그러니까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블이 무너져 버렸죠. 버블이 생기면 버블이 무너지는 거는 당연히 제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버블이 시작됐던 자리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가치주들이 움직이고 먹어가면서 이제 가치를 키워요. 그러면서 계속 저평가가 되는 거지. 기업들이 계속 저평가가 돼요. 시간은 흐르는데 기업은 성장을 하고 시간은 흐르는데 주가는 못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저평가가 확대되는 거예요. 그게 횡보기간이에요. 자, 코스닥을 외면해요. 그리고 투기의 상처, 과거에 닷컴 열풍을 경험했어. 그러니까 투기의 상처가 남아있어. 그러면서 서민들은 다 망해서 빠져나가고 신규 자금이 유입이 안 되고 바닥을 기고 있어요. 이게 2008년도에 지수가 90% 하락했어요. 이 버블 구간에서. 3000포인트에서 245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지수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는 무슨 뭐 한 30%는 상장 폐지됐다는 거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런 뭐 걔네들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1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데 또 버블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주들도 같이 따라간다는 거죠. 지금 이제 가치가 올라가 있는 만큼 상승을 하고 버블은 키우고 이런 구간에 나오면 IT고 바이오고 뭐고 필요 없이 다 갑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너무 심해지면 버블이 덜 낀 대로 이동을 하고 자금이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이동을 한다면 그동안 신규 자금이 들어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근데 이제 신규 자금이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왜? 바이오 신라젠 1000%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난리 났다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 4차 산업 뉴스 맨날 나오고 하니까 4차 산업 인공지능 뉴스 맨날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환상을 품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가상화폐 박살났잖아요. 가상화폐 박살나고 뭐하고 하니까 코스닥 자금보다 가상화폐 자금이 더 컸단 말이에요. 투기 자금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 있다가 그 투기 자금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코스닥에. 그럼 이거는 가능하겠구나. 4차 산업 버블이 만들어낼 수 있겠다. 2020년에서 2030년에 이 안에 10년 안에 만들 수 있겠구나. 지금부터 10년 안에 2년 만에 사실 이렇게 간다는 거는 굉장히 좀 오바된 장세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떠나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진짜 한 자기 자본의 한 10% 정도만 운영해야 돼요. 주식 투자를. 이런 구간에 와 있다 그러면 이제 1500% 넘어갖고 막 1년, 2년 만에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 그러면 자금을 많이 운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 2030년도까지 만약에 이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2번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는 3000포인트 넘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올라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4차 산업 버블이 끼는 그 순간, 그러니까 4차 산업이나 모멘텀 있는 동안에는 절대 시장이 붕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만약에 버블이 짧게 올라가 버리면 버블이 붕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버블이 붕괴가 되고 이제 상장 폐지 좀 되고 기업들이 좀 많이 망가지고 좋은 놈들만 살아남으면 가치가 성장하면서 지수는 다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거고 이게 보면 차트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들이 진짜 차트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코스닥 지수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무서워하고 뭐하고 할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을 경험을 했죠. 우리나라의 코스닥은 미국의 코스피보다 나스닥이 더 핫하죠. 이제 전 세계에서 그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이제 안다고. 신기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몰락하는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경제가 깨끗해지고 있다는 소리죠. 좋게 말하면은. 그러면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왜? 정보 교류가 빨랐으니까 그동안에는 대기업들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만 이제 정보 교류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만 돈을 다 벌어갔다고. 지들끼리 짝짝꿍해서. 근데 이제는 모든 게 거의 세상 모든 게 다 오픈이 되는 구조예요. 비리 같은 것도 저지르기가 쉽지가 않아 지금은. 온라인 같은 거 핸드폰 띡띡 해버리면 다 되고 녹음 다 되고 어떻게 비리라는 것도 함부로 저지르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경제가 깨끗해지고 오픈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진짜 큰 경제 상승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대기업들은 이제 이거는 이제 대대손손 물려받아서 기업도 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패가 심하고 썩어 있어요. 이제 과거 이제 석유 산업이나 이런 국가들도 보면 다 무슨 왕이고 뭐하고 그러죠. 그리고 북한 같은데 북한 같은 데나 석유 뭐 그런 국가 왕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뭐 똑같다고. 근데 거기는 돈이 많고 북한은 돈이 없을 뿐이지. 그런데 그런 구조가 바뀌고 이제 기술에 대한 구조가 이제 잡혀가고 있으면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뭐하고 하면 수요를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글로벌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제 관세고 뭐고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는 다 이제 오픈되는 그런 과정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먼저 시작했던 게 뭐 유로연합, EU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문화적인 차이 같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섞여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도 보면 지금 시골 같은 데는 한국인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하고 뭐하고 한다고. 시골에 있는 총각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시골에 가서 살라고 하네, 젊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부자들은 걔네들이 부자가 되겠지. 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서민이고 거지들밖에 없으니까. 건물만 번지를 하고 뭐 지나다니고 뭐하고 하면 여기서 살라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돈도 못 벌어요. 다 거지들밖에 없어요. 진짜로 뭐 영업하고 뭐하고 서민들 망하고 몰락하고 하면 이제 서울은 빈민가가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게 될 것 같고, 이제 새로운 기회가 있는 이제 농촌이나 뭐 이런 데는 이제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4차 산업 뭐 이런 게 있으면 일단 인건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 없어. 지금도 굉장히 부자들이 많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진짜 뭐 10명 중에 1명은 부자예요. 서울에서는 10만 명 중에 1명이 부자일까 말까 하는데 지방에는 진짜 인구가 많이 없는 데는 10명 중에 1명은 부자예요. 왜? 땅을 쥐고 있으니까. 서울에 땅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지방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인구가 몰린다 그래도 거기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화시설이나 뭐 이런 것만 잘 돼 있는 거지. 그럼 가계부채 같은 게 무너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서울은 이제 빈민가 되는 거지 뭐. 인구 줄고 노인들만 남고.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안 올라 그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땅값도 여기 강남이나 이런 데는 장기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이제 뭐 그런 데가 많이 되겠죠. 지방이나 이제 이런 데는 보면은 자연이 있으니까 서울에다가 자연을 하려고 그러면 건물 헐고 거기다 무슨 공원 세우고 이런 거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 말처럼. 이해관계가 엮여 있으니까 힘들다는 거지. 근데 지방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서울에서는 10만 명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방에서는 100명한테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거기다 뭘 하기. 내가 기업하는 입장이면은 무조건 지방에 내려가서 합니다. 이제 자동화 시설이나 뭐 이런 게 된다 그러면 굳이 서울에서 이렇게 땅값 비싼 데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걸 거의 평준화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만이고 이제 이게 동남아라든가 이렇게 못 사는 나라까지 확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가 이제 허물이 이제 붕괴가 되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가 못하면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다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 왜? 미국 같은 데가 보면 기업들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어요.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가난한 자가 기회를 못 잡아서 그동안 기회가 없었어. 전 세계가 부패해 있어서. 대기업들이 다 독식을 하니까 스타트업들이 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은 정보가 빠르다 보니까 나쁜 짓거리 하면 욕하고 뭐하고 불매운동하고 막 하잖아요, 요즘은. 요즘 하나니 뭐니 걔네들 봐봐. 내가 하나 주식을 안 사는 이유가 있어. 오너 일가가 썩었어. 인간 새끼들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걔네들은 이제 망한다고 언젠가는. 스타트업들 걔 누가 저커버그 그 스타트업에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주목받는 사람들 뭐 애플의 CEO, 테슬라의 CEO, 뭐 앨런 머스크, 뭐 스타트업 걔 누구야? 페이스북. 나는 사실 페이스북은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갖고 안 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마인드가 진짜 엄청납니다. 그럼 얘네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세계의 부를 어떻게 보면 다 쓸어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국가가 먼저 깨끗해질 거고 그 다음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깨끗해지는 움직임이. 그러니까 자수성가가 이제 가능한 그런 사업 이제 세상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은 사실 자수성가라는 거는 불가능했어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착취해갖고 커나가는 구조였고 중소기업들은 서민들 인건비 싸게 주고
법적으로 사기치고 맨날 그래갖고 이제 커나가는 구조였고 사업 구조가 이랬다고. 산업 구조가 이랬는데 이제 스타트업이 이제 뭐 계속 이제 커나가고 제대로 인식을 바뀌어 있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크게 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 거를 그러니까 경험을 했다는 거죠. 미국의 나스닥이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막 페이스북 나오고 뭐 나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팡. 미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주식들 뭐 그거 몇 개 엮어갖고 이렇게 팡이라고 부르죠. 그 나스닥을 경험하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그렇게 퇴폐적인 일본. 가장 퇴폐적이었단 말이에요. 투자인에서 가장 인색하고 가장 퇴폐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20년 장기 불황을 겪은 거예요. 한 번 몰락한 다음에 경험을 해봤어. 일본이 돈 잘 벌 때 전 세계에다 투자하고 부동산 다 사고 뭐 있는 거 뭐하고 했다가 2008년 금융이 팍 하니까 팍 꺼지면서 일본이 개박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투자 자산 다 없어져 버리고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그때 돈 벌었던 사람들 다 거지 돼 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입으로 퍼져서 야 투자라는 거 하면 거지 된다. 지금 가진 거 지켜라 하면서 돈을 안 푸니까 일본이 거지가 됐다고요. 그렇게 가장 퇴폐적인 문화를 갖고 있던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변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을 우리나라도 따라가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이 전부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이 나스닥, 실리콘밸리, 미국 실리콘밸리, 전 세계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에서 만든 게 유튜브고 페이스북이 나온 거죠. 그럼 걔네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줬고 비밀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줬어요.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세상이 깨끗해지겠지. 막 요즘 보면 막 대기업 오너 막 잡아놓고 뭐하고 하잖아요. 이재용 잡아놓더니 이제는 뭐 현대차 니들도 한번 파보자 뭐 지금 그러고 있죠, 검찰에서. 근데 옛날 같았으면 이재용이 잡혀 들어갔으면 삼성전자 깝깝해지고 뭐하고 했을 텐데 이재용 걔가 지분 갖고 있는 거 봐요. 얼마나 돼요, 삼성전자에서. 몇 프로 되지도 않는다고. 300조짜리 기업에 이재용 지분 해봐야 얼마나 되냐고. 그 대주주들이 CEO 갈아버리면 갈아버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 뭐라 그래, 지배 구조가 그렇게 무슨 뭐 오너 일가에 그렇게 막 몰려 있고 그렇지가 않다. 산업 구조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 이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 나스닥은 실리콘밸리가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향을 미치는 전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거죠, 나스닥이. 가장 큰 자금이 몰리는 데가 나스닥이니까. 자, 스타트업들이 엄청난 규모로 포진을 해 있습니다, 나스닥에는. 투자를 먹어야 무슨 기술을 개발을 하고 미래의 꿈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의 자금을, 내가 가진 자금을 조금씩 쪼개갖고 투자를 해서 그 돈이 모이고 해서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면 그 스타트업이 성장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그 부가 나눠지겠죠. 그래서 스타트업이 성공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연기금 같은 큰 단체에서는 그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서민들이 그런 기업에 쪼개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하나가 터져버리면 부자 돼버린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이제 중산층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전에는 커갈 수가 없었어. 무슨 기술 개발하려는 게 아니고 맨날 한국 시장에서도 그 투자자금 모아갖고 내 주머니 채워넣기만 바빴으니까 기업을 키울 생각을 하는 오너들이 많이 없었다고. 근데 요즘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이 엄청난 규모로 포진해 있는 나스닥. 그러면서 이게 투자를 해서 이런 기술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앞으로는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만 먹고 사는데 이거 경쟁을 안 하면 죽어야지 어떻게. 내수로는 살아날 수가 없는데 빚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한국이니까. 한국은 가계부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부채도 굉장히 많아요. 기업 부채도 있는데 기업들은 부채보다 돈이 더 많아. 근데 서민들은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왜 문제냐면 서민들은 가진 돈보다 부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고 기업은 가진 돈이 부채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부채가 다 터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가장 안전한 시장이에요, 지금. 나라는 굉장히 위험해요. 한국이나 나라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 부채가 많으니까. 국가의 부채가 많으니까 국가가 부도가 나도 기업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가장 안전한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보다 채권이 안전하고, 채권은 다 기업에다 발행을 하니까. 저는 이제 국채 같은 경우도 한국 국채는 불안하다고 봐요. 근데 기업들은 기업에서 발행하는, 삼성전자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왜 그게 불안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 세계 투자 자금을 이제 흡수를 하고 기술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라는 거죠. 자본의 힘이 이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투자가 세상을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고, 지금 4차 산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 활동에서 시작이 된 거라는 거죠.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제 최대 시장이자 전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나스닥이. 자, 앞으로는 이제 한국도 일본의 아베노믹스처럼 이렇게 투자 확대 포지션을 취해야 되죠. 지금은 연기금이 집행하는 주식 비중도 한계선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뭐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연기금만 깨끗하다 그러면, 연기금에서 자금 집행하는 그쪽만 깨끗하다 그러면 이게 포지션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투자도 한국 투자도.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미국에 운영을 하는 투자 시스템을 이제 벤치마킹을 해가서 이제 전 세계가 서로 돈을 돌리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다 라는 거죠. 자, 투자를 유치해서 이제 스타트업을 키우고, 자, 공유 경제를 이끌어내서 부의 재분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빈부격차가 줄어들 수 있고, 부의 양극화가 이제 극대화된 상류층과 서민들의 자산 괴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재분배 시키려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없는 사람들이 가져야 돼요. 근데 없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부패죠, 부패. 이 부패들이 부정부패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척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과거 보세요. 전두환 정권부터 해서 박정희 씨는 사실 뭐 굉장히 그 세대에서는 존경을 많이 받고 있지만, 사실 저도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잘못한 게 있죠. 독재 정권을 이제 운영을 했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탤런트는 굉장히 좀 큰 그릇인데 그런 쪽에서 보면 이기심이 너무 앞섰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다음 대통령들 보면 다 썩어 있잖아요. 전두환부터 해서. 사실 전두환 같은 새끼한테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좀 그래요. 전두환, 노태우, 뭐 김영삼 이렇게 이어져서 오면서 그래도 김대중 씨는 모르겠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부정부패가 많았다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좀 이 앞에 있는 이 새 대통령보다는 좀 깨끗하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명박으로 오면서 썩어가고, 이제 박근혜 때 오면서 이제 박근혜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자기가 해먹은 건 아직까지는 드러난 게 없으니까 친구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망가진 경우죠. 최순실이라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결국은 이 이권에 누군가 참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대통령이니까 드러난 부분이 없는데, 이 다음 세대가 되면 또 나오겠죠. 다음 세대가 되면 다음 대통령이 나오면 무언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또 뭔가 뭐 후벼 파고 뭐하고 할 거니까, 아니면은 뭐 묻히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단 말이야, 한국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깨끗해지면 경제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보면 그래서 중산층을 키워야 돼요. 근데 한국은 이제 중산층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상류층, 그리고 서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상류층, 중산층, 그리고 뭐라 그러는 거야? 서민층이라 그러는 거 아니야? 뭐라 그러는 거야? 하류층? 아니죠.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간 중산층 밑에 있는, 그렇게 부의 양극화, 중산층이 없어지고 상류층에서 이제 중산층이 전부 다 서민으로 내려오고 있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상류층이 많이 내려오고 이제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많이 올라가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이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되려고 그러면 투자가 무조건 이끌어져야 돼요.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보수적인 거야. 한국인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맨날 자영업만 하려고 그러고 이제 뭐 회사 취직이나 하려고 그러고 무언가 도전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국민의 정서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이제 한국의 국민들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도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멍청하진 않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희망 정도는 있어야 한국에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에 그런 판단도 못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움직임은 지금 한국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5G 투자가 들어가고 이런 걸 보면 한국이 지금 가장 빠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평창올림픽으로 인해서 홍보가 대박으로 돼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한국은 이제 4차 산업시대에서 1번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통신 장비 갖다 팔고 이 기술 갖다 팔고 뭐하고 하면 일단 돈을 제일 먼저 많이 거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IT가 또 이제 한국이 유리한 게 IT 쪽에서 전 세계 최강이죠. 자, 4차 산업에서는 이제 IT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뭐 소프트웨어고 하드웨어고 뭐 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통신도 어떻게 보면 한국이 또 통신 이런 것도 전 세계 최강이에요. 일본이랑 한국이랑 거의 맞먹을 거야 아마. IT는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고 통신 분야도 한국이 더 앞선 것 같아. 근데 도로 인프라나 이런 부분은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뭐 비등비등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일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G를 도로에 입혀야 자율주행차가 도로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4차 산업의 가장 핵심 산업인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한국은. 자율주행 기술 뭐 지금 이제 뭐 떠도는 거는 무슨 모비라이 엔비디아 뭐 이런 거 해갖고 자율주행 기술이 그 사람들이 걔네들이 그 기업들이 뛰어나다고 뭐 이렇게 난리잖아요. 근데 핵심 소재가 되는 4차 산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핵심 소재가 되는 건 통신하고 IT예요. 이거에서 한국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르는 거지. 투자자들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되게 모르는 것 같아 나는. 딱 생각해보면 뭐야, 이거 먼저 키워갖고 이쪽 기술 갖다 팔면 떼돈 벌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성장이 어디까지 될지 모른다는 거지. 이 4차 산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시장의 끝이 어딘가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3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랑은 다르다는 거죠. 4차 산업은 이 1, 2, 3차 산업을 다 합한 거를 모든 걸 다 바꾸는 게 4차 산업이니까. 모든 걸 이제 다 연결해서 공유 경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4차 산업이라는 거야. 그럼 이런 부분이 진행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함부로 예단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투자를 잘 해갖고 가면 정말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회원들이 다 인생 역전하게 되면 저는 이제 뭐 방송도 타고 크게 될 거 아니야. 내 돈도 많아질 거고.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이 결국은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제대로 된 투자를 배우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투자 활동을 이어가야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부자가 되면, 우리 회원들이 지금 뭐 1,000만 원, 뭐 1억, 2억 이렇게 갖고 있다가 여유자금 그렇게 갖고 있다가 여유자금 1,000억, 2,000억 뭐 이렇게 갖고 있으면 내가 가서 지금은 뭐 받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그렇게 도움이 됐으니 나 집 한 칸 마련해 주쇼 하면은 뭐 집 한 칸 이제 선물도 해주고 할 거 아니에요. 응? 완전 양아치 쓰레기 새끼들 아니면. 그런 걸 보고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문가 활동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 영상도 이렇게 제작하면서 나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내가 구상을 하고 있고 이런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좀 열이 받아서 그래. 내가 뭐 댓글을 하나 봤는데 아까 보니까 자 여기다 또 누가 그것도 해놨네. 자 보겠습니다. 이걸 좀 띄워봐야지. 여기다 뭐 이런 얘기 해놨어. 자 수익 공개해보세요. 마이너스 몇 프로. 유튜브 광고로 먹고 사는. 야 이거 유튜브 광고 해갖고 도대체 몇 푼 나온다고.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런 대도 않는 소리 좀 하지마. 빚을 왜 보존을 해. 빨리 갚아야지. 정신상태가 썩은 사람이구만 이거. 정신 좀 차려. 나한테 반말 찍찍해대고 그랬더만. 난 당하고는 못 사는 남자거든. 그래갖고 내가 하는 얘기인데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제발 내 영상 같은 거 좀 쳐보지 좀 마. 너 같은 새끼가 부자가 되면 나라가 큰일 나요. 인간 새끼가 아닌 것들은 그냥 평생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뒤져야 돼요. 그게 세상의 원리라고. 빚이나 보존하고 영원히 가난하게 그렇게 거지같이 살라고. 왜 내 영상 보고 자꾸 부자 되려고 그래. 너 같은 새끼가 부자 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또 뭐
김택수 전문가라기보다는 일기를 쓰는 남자가 많게. 일기 좀 쓰면 어때? 내가 영상을 찍고 뭐하고 해서 일기 좀 쓴다 그래. 근데 일기 좀 쓰면 어떠냐고. 이 정도 일기 쓰는 사람 많다고? 난 나 정도 이렇게 해갖고 제대로 분석을 하고 이런 시스템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런 거 오픈하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시작한 거야. 내가 이거 하는 말에 뭐 다른 말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봐. 다른 의견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응? 나처럼 이 정도 일기 쓰는 사람이 뭐가 많아. 난 본 적이 없는데. 이걸 기록으로 광고로 용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적을 뿐이다. 자, 정말 어쩜 이렇게 멍청할까. 이 광고로 용돈 벌려고 하는 사람, 아직 소셜 네트워크를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썩은 이야기나 하는 거지. 이 마케팅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라고. 그리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면 초보 중에 초보겠죠. 그러니까 넌 초보잖아. 계속 내 영상을 보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댓글 달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원히 초보로 살라고. 왜 자꾸 배우려고 그래, 기분 나쁘게. 빚 보전 법칙, 내가 일부러 내가 사실 뭐 댓글 삭제 같은 걸 안 해요. 왜? 괜히 삭제해놨으면 또 이상한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댓글 삭제를 안 하는데, 이게 보면은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만한 전문가도 드물어. 얼마나 좋아. 이런 칭찬이 좀 이렇게 남아도는 세상. 님이 영상 좀 올려드릴래요? 공부 자료가 많이 필요한데. 이 정도는, 그래, 내 편이네. 이만한 전문가가 없으면. 그렇지. 그냥 돈들 많이 버시라고 이렇게 내가 좋은 얘기 해주고 하면. 사람 심보가 이러면 안 된대잖아. 뭐야, 이 사람은. 연애원 540만원. 저는 회비 이런 거 받지는 않아요. 회비 이런 거 안 받잖아. 내가 회원분들 돈을 못 버는데 내가 무슨 회비를 받아. 사기꾼 새끼들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회비 같은 거 안 받아요. 응? 스스로 주고 싶다는 사람 있어도 회원이 수익 아니면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돈을. 내 통장에 막 꽂힐 때가, 통장에 막 꽂아줄 때가 있다고. 다 연락해갖고 다시 다 돌려주고 해요. 아니, 수익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막, 수수료 주려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어떻게 참든지 내가 망하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 수익에만 신경을 쓰라고. 그치. 몇백 개 추천하면 한두 개 맞는 거 같고 개지랄 떠는 거지. 이런 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내가 이런, 세상에 그게 너무 싫어서 내가 이런 영상도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해야지. 제정신 못 차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내 생방에 이런 소리 딱 했으면 그냥 추방이라도 하면서 어떻게 좀 기분이라도 좋아보고 할 텐데 이거 댓글은 남아있는 거잖아. 우리 회원분들도 좀 그래요? 이런 댓글 보면 또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고 해야지. 왜 이렇게 댓글이 조금 달렸어? 4개밖에 없네. 이 밑에. 아무튼 그렇다고. 심보를 좀 잘 쓰자. 맨날 내 영상 보고 그렇게 자기가 이제 마인드 다스리고 도움 받고 있고 하면서, 찌질이 같이, 찐따 같이, 저런 댓글이나 쓰고. 아니, 뭐, 이게 무슨, 뭐,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합당한, 그런 걸로 이제 비판하는 영상, 뭐, 이제 그런 댓글이면은 인정을 해요. 근데 그냥 까는 거 아니야, 저런 댓글은. 신경질 나게. 내가 이런 거 갖고 자꾸, 그때 회원분 중에 한 분이 그랬는데, 이런 거 갖고 자꾸 내가 이렇게 광분하고 뭐하고 하면 멋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멋을 위해서 사는 남자는 아니니까. 마지막에 잠깐 이런 얘기 했고,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이제 가치를 분석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일단 싸다. 그래서 전체가 다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있을 것 같고, 중간중간 무슨 악재가 있다거나 한 번씩 무너지는 구간은 만들어지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거는 지금 투자의 최적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도, 지금 당장 좋고 뭐하고 하니까 수익들 많이 확대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계정 운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끔 종종 이야기하다 보면 막 추천주 같이 이렇게 나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잘 살펴서 자기 투자에 좀 입히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막 종목을 그렇게 남발하고 뭐하고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데 종목만 막 주면 뭐해. 대응을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종목 줘요. 코스닥에서 제일 좋다고 보이는 100종목을 준다고. 그래서 이거 나눠서 10년 보유하세요. 만약에 손해보면 제 모가지 따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10년 동안 갖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이 영상 시청하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무료 추천들을 많이 드려봐야 의미가 없어요. 대응고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드린 종목들만으로도 잘 운영하면 수익을 확대하고 뭐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투자를 하면서 시스템하고 마인드가 중요한 거지.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의 끝이 어딘지는 이제 재단을 하지 마시고 일단 비싼 거는 무조건 사지 마세요. 싼 것들도 많으니까. 비싼 것들은 싼 것들이 아예 없고 비싼 것들만 있으면 그때는 주식시장을 잠깐 발을 빼야 되는 시점이지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바이오 섹터는 굉장히 거품이라 그랬어요. 바이오 거품 심하다.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추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종목이 200개면 여기에서 추리면 10종목 내외예요. 그럼 20분의 1이잖아. 이거 일반인들 절대 못 추려요. 이런저런 가치 분석에 절대 못 추린다고. 전문가들도 애지간한 사람들은 못 추려. 이거 내가 판단했을 때는 못 추려. 그러니까 바이오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의류 섹터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지금 100개면 80개는 먹어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100개면 80개는 먹는다고. 의류 섹터는. 그러면은 그냥 아무거나 찍어도 반 이상 확률로 나오니까 이런 거 사라고. 이런 거 지금 딱 맞아 있는 거 딱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내가 아까 그 빚보전 법칙인가 뭔가 하는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 수익률 공개는 차차 내가 알아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덧글로 좀 대도 않는 소리 해놓고 하면 반박도 좀 해주고 하라고. 사실이 아닌 거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청자들도 그래야 오해를 안 하지. 아무튼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도 부탁 좀 드리고 내일은 내일도 영상을 일단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6월달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있죠. 뭐 기아차하고 한국전력 뭐 이것저것들 그것들 이제 대응 방법들 그래서 중간 피드백 영상을 다음 주에는 한번 해보고 또 시간이 남으면 다른 영상 하나 두 개씩 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오늘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번 주에는 다들 뭐 수익이 이제 크게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이오 이제 꼭지에서 따라잡은 사람들 아니면 수익이 많이 났겠지 뭐.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